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을 사흘 앞둔 오늘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해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달 중에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분석한 가운데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걸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냥 만나서 보여주기식 성과만 내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절을 던지겠다며 출사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분당과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줬는데 단수 공천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통영 욕지도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앞서 제주도 판포포구 인근에서도 30대 남성이 스노클링을 하다 목숨을 잃는 등 스노클링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자택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온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향년 55세로 별세했습니다. 9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비보가 전해졌는데 장례는 영화인 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활짝 피어난 철쭉이 남도 산자락을 온통 진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철쭉제가 열리고 있는 경남 황매산과 인조계 영산 지리산에는 화려한 철쭉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북한이 오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7분쯤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남도 심포해상 잠수함에서 발사한 걸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고도 60km로 600km를 날아간 뒤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으로 당시 미사일 궤적은 이번과 비슷한 고도 60km, 비행거리 590km로 사거리가 짧아 미니 SLBM으로 불렸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발사도 궤적 등을 볼 때 당시 발사한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의 추가 발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들어 북한이 공개한 무력 시위는 15번.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을 쏜 지 불과 사흘 만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남, 대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를 통한 해결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과 외교안보부처에 임기 마지막까지 안보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국의 다양한 분석을 종합한 결과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이 3번 갱도를 복구한 이후 주유소 본부 건물 앞에 화물 트럭이 주차된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온 미 국무부도 이례적으로 7차 핵실험 준비가 이달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said before is that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Hwanghae re-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ier as this month, which would be its 7th test. 이어 이러한 평가는 북한의 최근 공개 성명과도 일치한다면서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인지하고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확장 억지 등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make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allies, reiterate our commitment, I should say, including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is ironclad. 다양한 주장 속에 미국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5월 핵실험은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행된다면 남북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외신과 인터뷰를 갖고 안보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은 있지만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은 신중론 보였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도움이 안 될 거라며 조건 없는 만남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핵 위협에 맞서 제기되는 핵공유에는 반대하지만 확장 억제를 강화해 일관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중심 안보협의체 쿼드의 하위 워킹그룹 참여를 주장했던 윤 당선인은 이번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백신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나 첨단 기술 등 논의폭을 넓히면서 미국과 글로벌 이슈를 함께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대선 기간부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논쟁을 벌였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정보 능력 등 작전 지휘력을 갖추는 게 먼저지 이념이나 명분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자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는 정치적으로 내 편의 인권은 존중되고 반대편 인권은 무시해도 좋은 게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 공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일 이어지는 북한 도발 이유는 무엇이고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입니다. 자, 사흘 만에 또 발사 미사일이 이번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요. 지난달 25일에 열병식에 야간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그 SLBM입니까? 네, 한미 군 당국이 현재 재원을 분석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성능을 개량한 그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창건일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총망라에 공개했습니다. 예. 당시 지난해 1월 공개한 SLBM 북극성 5형보다 사거리를 늘리고 여러 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 SLBM과 탄두부가 더 뾰족하게 성능을 개량한 소형 SLBM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SLBM의 성능을 개량해 사거리를 이렇게 다양화하면서 실전 배치 임박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 소형 SLBM의 성능 시험을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이 그 소형 SLBM인 것 같아요. 네, 뾰족한 저거요. 예. 근데 이 사흘 전에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ICBM이 아니고 이번에는 왜 SLBM을 발사한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속적인 ICBM 발사 실패가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흘 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통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발사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리는데 이번엔 어떤 소식도 실지 않아 사실상 발사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16일에도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한 ICBM 화성 17형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한편에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북한의 ICBM이나 핵실험 시험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준의 신형 무기 실험 대신에 중국도 묵인할 수 있는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자, 이 ICBM도 위력적이지만 SLBM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 아니겠어요? 네, 잠수함에서 탑재돼서 발사되기 때문에 고정 기지나 폭격기로 운반되는 탄도탄보다 보다 은밀하고 또 공격 목표 가까이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비교적 사거리도 짧아서 적의 요격망 돌파도 유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돼서 공격을 피하기 쉬운 전략 무기로 평가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2016년 8월 SLBM 북극성 1형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계속해서 성능 개량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소형 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SLBM은 직경 1m 미만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등 대남 공격용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달 중에 북한 핵실험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시점인데요. 그렇죠.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복원 등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신형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대남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이후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특히 북한의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밝혀온 윤석열 정부 취임식인 오는 10일 전후 그리고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일인 20에서 22일에 맞춰 새 정부 길들이기와 대미 압박 차원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예,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말이죠. 북한이 이번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우려를 펴었다면서요. 네, 박지원 원장은 만일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소형화, 경량화 실험밖에 할 수 없다면서 우려했습니다. 예. 박 원장은 북한은 과거 핵실험에서 폭발력은 과시했다며 풍계리 실험장의 그 3번 갱도는 규모상 소형화, 경량화 핵실험밖에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핵탄두가 소형화되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도 직접적인 위협 대상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의 대남 대미 그리고 대일 압박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핵실험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2차, 3차 핵실험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새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과 연락 가능한 남북 통신선을 반드시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 뒤입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공개됐는데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민주당에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 예상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부터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한동훈 후보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도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국가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 폐지 등 현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늘 9일 열릴 예정인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번 인사청문 전국의 최고 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된 이재명 상임고문이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각오를 밝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당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어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 고문을 전략 공천하고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기기로 했는데 수락 의사와 출마 각오를 SNS를 통해 밝힌 겁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의 상황과 지방선거의 어려움은 대선 패배에 따른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타개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자신을 던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문은 내일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고지인 성남 분당 갑이 아닌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남FC와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 등 수사에 대한 방어용 출마란 주장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고문 출마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SNS에 박지현 위원장이 이 고문 출마를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애당심이란 것에 기대어 보지만 원칙과 공정이란 가치 앞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국민의힘 재보궐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의 추가 후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인데 관심을 모은 단수 공천 여부는 다음 주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후보 신청이 이미 끝난 경기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에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어제 분당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안 위원장도 모레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공관위에 전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안 위원장 단수 공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모레 열리는 공관위 회의에서 논의한 뒤 10일로 예정된 후보 면접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접수를 하실 겁니다. 10일 날 접수 이제 면접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될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 수성을 전략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공관위 관계자는 떠도는 이야기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항마가 될 인천 계양을에는 현재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문영 기자입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계양을 출마의 비원을 공개했습니다. 출마 결심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이야기가 나오자 이준석 대표는 SNS에 과거 이재명 고문의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난 2014년 지지자가 인천 출마를 권유하는 글에 이재명 고문이 싫다 이렇게 답했다거나 왜 성남을 떠나 인천으로 이사 갔냐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도 출마를 그래서 만류했었다며 이준석 대표의 비판도 예상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괴롭힐까 봐 출마하지 말자고 이런 농담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했었는데요. 자, 원래 이재명 고문은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는 거예요? 네. 경기도청 측근 인사와 가까운 의원들을 취재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절반 이상이 불출마를 조언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 2달 만에 선거에 나오니 숙고의 시간이 없냐라는 비판,
그리고 성남 분당갑이 아닌 연고 없는 계양을은 명분이 없다는 문제 등을 고려한 겁니다. 여기에 이 고문의 과거 발언과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상황 때문에 국회 입성이 방탄조끼라는 비판이 나올 것도 부담 요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 1월 달 모습을 보셨는데, 자, 여기에다가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만약에 좋지가 않다. 그러면 이재명 고문한테 비난의 화살이 향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요소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초 당에서 여론조사 등을 돌려본 뒤 6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고문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졌고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가능성도 패배한 대선 후보가 석 달도 안 돼 출마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다소 줄여주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선 후보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못 나올 거 없지 않냐, 뭐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국회의원 경험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 도움을 줄 거란 생각도 이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게 취재원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보궐선거 얘기 좀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9일 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글을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올리고 있다면서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일종의 깜짝 이벤트를 문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에 선사하자는 차원인데요. 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오늘 SNS에 5월 9일 저녁 6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함께 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제안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청와대 출신 김영배 의원 등이 동조해 순서대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이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별도 행사 없이 이동했고 그때 보통 시민들이 환송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번에는 취임식 하루 전에도 문 대통령이 걸어서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마지막 퇴근길을 만들고 여기에 모여서 환송하자는 차원인 겁니다. 이제 다음 날 10일 날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인데 역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도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은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앞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전까지는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 광장, 그리고 장충체육관과 잠실 실내체육관 등에서도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예. 직선제 개헌 후인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국회의사당 앞마당이 사용됐고 이 전통이 이어졌는데 탄핵 후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만 간소하게 국회 안에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저 장면이죠. 네, 취임식 축하 공연에는 유명 가수들이 나오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가수 양희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선 가수 김장훈, 소리꾼 장사익 씨가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가수 싸이가 축하 공연을 해서 참석자 수만 명이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취임식 백미는 그래도 역시 취임사죠. 앞으로 5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길 텐데요.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강조한 원칙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은영 기자도 취임식 취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초등학생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학원 차량에 치여 100여 미터를 끌려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수업을 마치고 나온 1학년 남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학원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학원차가 신호를 어기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밑에 끼인 아이는 무려 100여 미터나 끌려가다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사고차에 원생들도 10명도 못 타고 있고 막 그런 사안이라서 인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됐어요. 좀 추가로 보강 수사를.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과속과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사면이 모두 도로인데 정문 앞 4차선 도로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면을 다 CCTV를 설치를 학교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설치되지는 않았고요.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의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52%로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스쿨존 신호 위반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한편 도주 의도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통영과 제주도에선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사고가 났고요. 울산에서도 수영을 하던 남성이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이 갯바위에 고립된 남성에게 접근해 구명조끼를 입히고 밧줄을 이용해 구조정으로 옮깁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울산 해안 바다에서 50대 남성이 바람에 날아간 고무보트를 가져오려고 수영을 하다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0분 만에 탈진한 상태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경남 통영시의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남성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신고 3시간 후 사고 현장 주변에서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20분쯤엔 제주도 판포포구 인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가 목숨을 잃는 등 스노클링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일원동의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무선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네, 안타까운 별세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로 치료를 받던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5세입니다. 4살이란 어린 나이에 아역배우로 데뷔해서 일생의 전부를 영화계에 몸담았던 고 강수현 씨.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오늘 오후 3시쯤 향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5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쓰러진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온 지 사흘 만입니다. 4살 어린 나이로 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했던 강 씨.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바지에 출연해 한국 배우 가운데 처음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년 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자 배우상을 받으며 원조 월드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50여 년 동안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남긴 영화만 40여 편. 최근에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영화 정의로 9년 만에 복귀를 앞두고 있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영화인장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1일에 엄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은 지 50년 넘은 서울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가 재건축됩니다. 최대 60층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곳을 시작으로 인근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지난 1972년 준공된 이후 서울 여의도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시범 아파트. 이곳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속 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인 두 아파트의 지역 용도를 준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시범 아파트는 현 13층에서 최고 60층, 한양 아파트는 12층에서 최고 50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변합니다. 두 아파트의 규모도 현 2,172세대에서 약 3,500세대로 늘어납니다.
비교적 높이가 낮은 아파트로 가득했던 일대 스카이라인도 63빌딩에 육박하는 마천루가 대거 들어서면서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197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 두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지역 전체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향후에라도 재건축에 이제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높죠. 서울시는 구체적인 재건축 방식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봄꽃 막바지에 남도의 산자락이 철쭉의 진한 분홍빛으로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매화를 시작으로 산수유와 벚꽃 그리고 유채꽃까지 전국의 봄꽃 축제는 철쭉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는데요. 강세훈 기자와 함께 봄의 마지막 꽃 구경 떠나보시죠. 산봉우리가 진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황매산 허리부터 정상까지 화려한 깎빛을 깔아놓은 듯 철쭉의 물결은 아름답다 못해 눈부실 정도입니다. 황매산 철쭉꽃 낙지는 국내 최대 규모로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절경 50곳에 들기도 했습니다. 등산객들은 화사한 철쭉의 자태에 탄성을 자아냅니다. 마스크를 빼고 등산을 하니까 훨씬 수월하고 맑은 공기도 많이 마실 수 있었고 철쭉도 예쁘게 펴서 정말 즐거웠던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도 철쭉이 만개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진분홍 꽃물결이 연두빛 실록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피기 시작한 철쭉은 산 중턱을 따라 정상까지 꽃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발해봉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에도 분홍색 철쭉이 활짝 피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꽃 대골에서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같이 음식도 함께 먹으니 음식도 꿀맛이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봄의 끝자락에 핀 철쭉과 함께 붉게 물든 남도는 초여름을 맞이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어버이날은 근데 왜 다 빨간 카네이션일까요? 꽃말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비는 사랑,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거래요. 네. 부모님은 건강 기원하는 의미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카네이션이 대목인데요. 꽃집은 한숨을 쉬고 농가는 울상이라고 합니다. 왜요? 작년보다 꽃값이 한 30% 정도 올랐고요. 콜롬비아와 중국산 카네이션 수입이 늘어서라고 하네요. 아니 그 먼 콜롬비아에서 카네이션이 온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소식은 장명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화훼 상가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꽃을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판매대에는 빨강, 분홍, 다채로운 색의 카네이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자친구 꽃도 사주고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엄마랑 꽃 사주려고 왔어요. 처음 사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예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가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카네이션 평균 경매 가격은 10송이당 6,30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0%나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생산량은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많아 카네이션 수요는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꽃 가격이 오르면서 동네 꽃집들은 혹시나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인상되었고요. 약간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격이 부담스러워도 작게나마 마음을 담아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가격이 올랐지만 국내 재배 농가도 부담입니다. 시설 재배 특성상 기름값 등 생산 원가가 크게 늘어난 데다 콜롬비아산과 중국산 카네이션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자재 값이 작년에 거의 80% 이상 이렇게 올랐고 또 유류대도 상당히 올라가지고 난방비 부담도 상당히 되고 이래서 수입꽃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기에 카네이션 대신 오래 볼 수 있는 비누꽃 등 대체 상품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어 화훼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영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불법 입국자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이른바 이민자 거래라는 충격적 계획을 발표하자 인권 무시 처사라는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돋보기 전민석 기자입니다. 영국에 밀입국하려는 이민자를 태운 고무보트가 영국 국경 통제국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 가난을 피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조각배를 타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4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에만 2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각배 입국자를 프랑스로 돌려보내거나 난민 신청을 받아줬던 영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다 아프리카 르완다와 이른바 이민자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will mean that anyone entering the UK illegally, as well as those who have arrived illegally since January the 1st, may now be relocated to Rwanda. 5년간 이민자를 대신 받는 하청의 대가로 르완다는 1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93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It's a cruel, inhumane approach to expel people to Rwanda, to treat them as nothing more than human cargo. 90년대 중반 내전을 겪은 데다 지금도 독재 정권이 계속되고 있는 르완다는 이민자에게 안전한 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이 난민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추방을 강행하려 하는데 비판이 있는 이유입니다. Then there also be conflicts on natural resources, competition. We don't have land, and if the Americans are going to settle here, that means we'll be given land.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은 특혜까지 제공하며 환영하는 영국이 유럽인과 비유럽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비판이 빗발치자 영국 정부는 이송 계획을 이달 안엔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났지만 정책을 철회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호주가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수용소 군도로 이민자를 보낸 데 이어 영국까지 가세하면서 난민 협약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돋보기 전민석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GS 칼텍스 매경 오픈 3라운드에서 김비호 선수가 네타차 단독 선두에 나서 10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다 관중이 예상되는 내일 최종 라운드에서 보여줄 활약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를 보기 위해 몰린 구름 관중. 선수들의 샷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아쉬워하거나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합니다. 많은 관중에 보답하려는 듯 선수들도 힘을 냈습니다. 특히 김비호가 펄펄 날았습니다. 김비호는 전반에 주춤했지만 10번 홀에서 긴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하면서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김비호는 이 홀을 시작으로 3홀 연속 버디를 기록한 끝에 네타차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중간 합계 10언더파로 2012년 이후 꼭 10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내일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힘을 많이 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앞서 준우승만 2차례 했던 조민규는 김민준, 양지호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내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뒤집기에 도전합니다. 마지막 홀이 아쉽게. 코로나19 이후 최다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라운드에는 더욱 불꽃 튀는 우승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더위가 이어진 곳이 많았는데요. 석가탄신일이자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그동안 이어졌던 초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전국의 공기질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쉬어가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초여름처럼 더운 날들이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 사이 중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한낮 기온 대구 21도, 부산은 19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졌던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5도를 밑돌며 서늘한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만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부산 삼광사의 연등축제 현장을 라운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등이 저렇게 많은 거 처음 보네요. 그죠? 저게 무려 5만여 개라고 합니다. 5만. 자, 연등의 향연을 감상하시면서 MBN 중앙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